익숙한 것들만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는 알지 못했어요. 먼 나라로의 원치 않는 여행이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두려운 곳에서 가장 큰 배움이 찾아와요. 낯선 거리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사이에서 그는 점차 깨닫게 됐어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것은 거부에서 수용으로,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편견에서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때로는 집을 떠나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웠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마크 에반스고 런던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건 여러 나라들과 그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배우는 학문이에요. 저는 평생 런던에서만 살았어요. 빨간 버스가 다니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비가 자주 내리는 분주한 도시였죠. 대학 근처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고 매주 화요일 오후면 공부하러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교과서에서만 읽던 먼 나라였어요. 모두가 로봇처럼 일만 하고 학생들은 밤낮으로 책만 들여다보는 딱딱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곳 사람들이 저와는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상상했어요. 더 좋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는 맞지 않는 곳이라고요. 여행을 생각할 때면 스페인의 해변이나 이탈리아의 박물관을 꿈꿨어요. 한국은 제 목록에도 없었죠. 런던에서의 제 일상은 단순한 패턴을 따르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러 걸어갔죠. 수업 후에는 자주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나무 테이블과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죠. 우리는 수업에 대해,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고 가끔은 구석에서 다트 게임을 하기도 했어요. 주말에는 기차를 타고 도시 외곽의 부모님 집을 방문했죠. 엄마는 항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치즈를 듬뿍 얹은 shepherd 파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 삶은 편안했어요. 내일이 어떨지 알고 있었죠. 졸업 후에 계획도 있었어요. 아마도 정부나 다른 나라와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항상 런던에서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곳에서요. 그러다 비 내리는 어느 화요일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해밀턴 교수님의 수업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다니는 키가 크고 은발의 여성이셨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국가들과 그들의 사회 시스템에 관한 새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계셨죠. 각 학생들은 팀에 합류하게 될 거예요. 교수님이 종이를 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배정된 나라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연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일본을 바라고 있었어요. 일본 영화를 몇 편 봤었고 그들의 기술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싱가포르도 좋았어요. 미래 도시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라고 들었거든요. 해밀턴 교수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고 마크 에반스. 당신은 한국팀에 들어갑니다. 2주 동안 한국에? 믿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교실이 너무 덥게 느껴졌어요. 펜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명단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제 마음은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혹시 다른 학생이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할까? 수업 후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어요. 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이 과제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지만 맴돌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젖은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제 친한 친구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밀턴 교수님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2주 동안 가야 해. 소파에 푹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흥미롭게 들리는데 제임스가 말했어요. 우리 사촌이 거기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정말 좋아했대. 하지만 난 가기 싫어. 제가 말했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그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들 거야. 그게 바로 요점 아닐까? 제임스가 대답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음식이 너무 매울까?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진 않을까?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고 표지판을 읽거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저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여행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이 있었어요. 3주 후에 출발하게 되어 있었죠. 여권도 만들어야 했고 비행기 표도 사고 아무것도 모르는 곳을 위한 짐도 싸야 했어요. 날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방문하고 싶은 장소와 먹어보고 싶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행에 들떠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매일 더 조여드는 뱃속의 매듭만 느끼고 있었어요. 멋진 걸 좀 가져다 줄 거지, 응? 여행 전 주말에 집에 갔을 때 여동생이 물었어요. 그래, 제가 말했지만 사실 거기서 뭘 찾을 수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마침내 여행 가방을 쌌어요. 양말을 여분으로 더 넣고 제가 좋아하는 후드티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간식 바도 몇 개 넣었죠. 휴대폰 충전기와 긴 비행을 위한 책도 넣었어요. 모든 것이 쉽게 들어갔고 가방의 절반은 비어 있었어요. 아마도 이건 제가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가방을 닫으면서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침대, 벽에 걸린 제가 좋아하는 밴드의 포스터, 창문에서 보이는 런던 거리의 풍경. 처음으로 이런 익숙한 것들이 그리워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휴대폰에 알람을 3개나 맞춰 놓았어요. 제안의 일부가 여전히 뒤에 남을 핑계를 바라고 있었지만 비행기에 늦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여행이 한국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제2장 모험의 거부와 조언자와의 만남. 한국 여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고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 이틀 전까지도 항공권을 사지 않았어요. 하루 전까지도 제 침실 바닥에는 텅 빈 여행 가방만 놓여 있었죠. 여행 당일 아침에야 옷들을 접지도 않고 그냥 던져 넣었어요. 가기 싫었으니까 준비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어쩌면 준비가 안 되면 떠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엉망인 여행 가방에 지퍼를 닫고 있을 때 룸메이트 알렉스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택시 왔어, 알렉스가 말했어요. 다 챙겼어?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중요한 걸 빠뜨렸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제대로 확인할 만큼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 침대에서 여행 가방을 끌어내리며 대답했어요. 밖은 런던 특유의 흐린 하늘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완벽해 생각했죠. 날씨마저 제 기분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택시기사가 제 가방을 트렁크에 넣는 동안 저는 아파트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앞으로 2주 동안은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교통체증 때문에 힐스로 공항까지 가는 길이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서로 경주하듯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집에 머물 수 있는 온갖 변명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 성적의 일부였고 졸업하려면 이 수업을 통과해야 했으니까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탑승구를 찾았죠. 주변에는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는 들뜬 여행객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혼자 헤드폰을 끼고 앉아 있었는데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13시간이나 됐어요. 무려 13시간이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죠. 제 좌석을 찾으면서 옆자리가 비어있기를 바랐지만 그런 행운은 없었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분이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연보라색 스웨터를 입고 회색 머리를 단정한 올림머리로 올리고 계셨죠. 제가 앉아 미소를 지어주셨고 저는 다시 헤드폰을 끼기 전에 살짝 미소로 답했어요. 이륙 후 승무원들이 음료를 서빙하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음료수를 주문하기 위해 헤드폰을 벗었는데 옆자리 할머니께서 메뉴를 보고 계셨어요. 한국 처음 가니? 완벽한 영어로 물으셨어요. 할머니께서 말을 걸어주신 것도 놀라웠지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것도 더 놀라웠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이름은 김 여사야. 런던에 사는 딸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가는 중이란다.
딸이 지난달에 아들을 낳았어. 사실 대화하고 싶진 않았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건 무례해 보였어요. 축하드려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마크예요. 승무원이 지나갈 때 김 여사님이 한국어 메뉴 옵션에 대해 도와주셨어요. 제가 고르려던 파스타 대신 비빔밥이라는 것을 추천해 주셨죠. 한국의 전통 음식이란다 설명해 주셨어요. 밥에 채소와 소고기를 얹은 거지. 아주 맛있어. 한번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한국에 가는 거라면 그곳 음식도 먹어보는 게 좋겠다 싶었죠. 식사가 나왔을 때 김 여사님은 매운 고추장 소스와 함께 모든 것을 어떻게 비벼 먹는지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꽤 맛있었어요. 일반 기내식보다 훨씬 나았죠. 식사하는 동안 그분은 제 공부와 한국에 가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하게 됐고 심지어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까지 고백했어요. 그분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K-팝이나 엄격한 학교 북한 문제만 생각하지. 하지만 한국의 실제 삶은 달라. 그분은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름다운 공원에서 미소 짓고 있는 손주들. 엔지니어로 일하는 아들이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호수에서 낚시하는 남편. 내 평생 동안 한국은 엄청나게 변했단다.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우리는 전쟁 후에 매우 가난했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이것을 이룩했단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역사 수업에서는 서양 국가와의 전쟁에 연루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높고 빛나는 건물들과 한강 위에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분께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음식은 어떤가요? 지하철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영어 사용자들이 쉽게 다닐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줄 안단다. 그분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지하철 표지판도 영어로 되어 있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그분은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몇 마디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 말들을 연습했고 그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제 발음을 교정해 주셨어요. 한국 치킨은 꼭 먹어봐야 해. 그분이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경복궁도 방문해 보렴. 정말 아름답단다. 어느새 몇 시간이 대화 속에서 흘러갔어요. 기내 불이 밤을 위해 어두워졌을 때 김 여사님은 목 베개를 꺼내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잘 자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면 거의 한국에 도착해 있을 거야. 불편한 비행기 좌석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면서 저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김 여사님이 창문을 가리키셨어요. 와,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저게 한국이란다. 몸을 기울여 밖을 내다봤어요. 아래에는 파란 물 위에 점처럼 박혀있는 섬들이 있는 멋진 해안선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서는 지평선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도시의 가장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착륙하기 전 김 여사님은 작은 종이에 뭔가를 쓰시고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 아들 민호의 전화번호란다. 설명해 주셨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할 줄 알고 서울도 아주 잘 안단다.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해. 그분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고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지갑에 넣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고 사람들이 짐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감정들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언어를 할 줄 모르는 나라에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이제는 약간 호기심도 생겼어요. 김 여사님은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연구 잘 되길 바란다. 비행기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마. 한국이 너를 놀라게 할지도 모른단다.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 중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렸어요. 우리가 승객 탑승교를 통해 공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이제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엄청나게 아주 깨끗하고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이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바닥은 반짝이고 있었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 여사님이 조언해주신 열린 마음을 갖자는 말을 생각하며 입국 심사를 향해 군중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분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이 저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후 제 여행 가방을 찾아서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나머지 연구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긴장되었지만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지판에 영어도 함께 있을 거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았어요. 모든 표지판에는 위에 한글이 있고 아래 영어가 적혀 있었죠. 영어 옵션이 있는 기계에서 표를 샀는데 런던 지하철에서 표를 사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기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1분도 일찍 오지 않고 1분도 늦지 않았죠. 문이 열리자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쓰레기도 없고 벽에 낙서도 없었어요. 시트도 영국에서처럼 찢어지거나 얼룩져 있지 않았죠. 자리를 찾아 옆에 여행 가방을 두었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대부분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몇몇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모두가 조용했죠.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런던 기차에서는 항상 소음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전화로 크게 말하고 누군가의 헤드폰에서 음악이 새어나오고 때로는 승객들 사이에 말다툼까지 있곤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의 공간과 평화를 존중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놀라운 점 기차에는 실제로 잘 작동하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제 휴대폰을 연결해서 부모님께 무사히 도착했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죠. 창문을 통해 한국의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큰 공장들이 있는 공업지역을 지나 높은 아파트 건물들이 있는 동네들로 이동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새롭고 정돈되어 보였죠. 서울역에서 저는 우리 연구팀의 일원인 프랑스에서 온 소피와 스페인에서 온 미겔을 만났어요. 소피는 어제 도착했고 미겔은 이미 이틀 전에 와 있었죠. 여기 인터넷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한국인 학생 가이드를 기다리는 동안 소피가 말했어요. 어젯밤에 엄마랑 영상통화를 했는데 연결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 미겔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이해하기 너무 쉬워. 난 벌써 3개 다른 동네를 둘러봤어. 그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면 제가 이 여행을 그토록 두려워했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대답하기도 전에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에요. 그녀가 친근한 미소로 말했어요. 연구 프로젝트 동안 여러분의 가이드가 될 거예요. 긴 비행 후에 쉴 수 있도록 호텔로 가시죠. 지연 씨는 우리를 지하철로 안내했어요. 플랫폼에 도착하기 위해 몇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역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상점, 카페, 심지어 사람들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까지 있었어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을 돕기 위한 직원들이 곳곳에 있었죠. 지하철은 공항 열차만큼이나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디지털 스크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다음 역이 어디인지 표시되고 있었고 안내 방송은 4가지 다른 언어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에 본 적이 없었죠. 호텔에서 체크인하고 짐을 내려놓은 후 우리는 연구팀의 나머지 멤버들 독일에서 온 2학생과 이탈리아에서 온 한 학생을 만났어요. 서울대학교의 이 교수님이 우리를 환영하면서 앞으로 2주 동안의 일정을 설명해 주셨죠. 내일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기술회사를 둘러볼 거예요. 아침 8시까지 로비에 모여주세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만 있기에는 너무 호기심이 많았어요. 소피, 미겔 그리고 저는 우리 호텔 주변 동네를 탐험하기로 했죠.
거리는 밝게 불이 켜져 있었고 이미 저녁 9시였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작은 식당들과 상점들이 여전히 열려 있었고 모든 방향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우리는 창가에서 할머니가 만두를 빚고 계신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안은 작았지만 아늑했죠.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서 메뉴에 있는 사진을 가리켰는데 곧 우리 테이블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접시들로 가득 찼어요. 맛은 제가 런던에서 먹었던 중국 음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떤 요리는 매웠고 다른 것들은 달거나 짰어요.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색다르게 맛있었죠. 젓가락을 사용해 보려 했지만 계속 음식을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 있던 어린 소년이 제 시도를 보고 킥킥 웃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죠.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양말부터 핸드폰 케이스까지 모든 것을 파는 야시장을 걸었어요. 거리는 붐볐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러 갈 때 가방과 전화기를 테이블에 놓고 가는데도 아무도 도난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5초 안에 핸드폰이 사라질 거야. 소피가 같은 것을 발견하고 내게 속삭였어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지쳐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활발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잘 작동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질서 정연해 보였어요. 도시는 현대적이고 깨끗했고요. 제가 이곳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첫 번째 공식 연구 방문은 고등학교였어요. 저는 엄격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을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우리가 발견한 건 대학 캠퍼스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죠. 교실에는 스마트보드와 모든 학생을 위한 태블릿이 있었어요. 과학실험실에는 제가 영국 학교에서 본 적 없는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동안 우리에게 제공된 식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밥, 국, 생선,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야채 반찬들. 모든 것이 플라스틱 쟁반이 아닌 실제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건강해 보이고 맛있어 보였죠. 우리가 방문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건가요? 지연 씨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니요, 이건 평범한 학교 급식이에요. 영국은 다른가요? 제가 학교에서 자주 먹었던 가공식품과 감자튀김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눈으로 제 나라를 바라보게 됐어요. 오후에는 직원들이 현장 보육시설, 피트니스 센터,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회사를 방문했어요. 직원들은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료하기만 하면 유연한 근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우리 팀은 관찰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우리가 본 것에 감명받은 것 같았죠. 하지만 분명히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완벽한 나라는 없잖아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서울의 높은 주택 비용, 경쟁적인 취업 시장, 일부 회사의 긴 근무 시간 등이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그녀의 솔직함이 상쾌했어요. 그녀는 한국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단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뿐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장소를 방문했어요. 동네 경찰서, 노인센터, 젊은 창업가들을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등이요. 어디를 가든 제 가정들이 도전받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김 여사님이 주신 전화번호가 생각났어요. 그녀의 아들 민호 씨가 우리에게 관광객들이 보통 보지 못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전화해보기로 했어요. 민호 씨는 친절했고 다음날 저녁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우리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 여행 전에는 감히 먹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길거리 음식을 맛봤어요. 그런 다음 노인들이 보드게임을 하는 동안 아이들이 그들 주변에서 뛰어노는 작은 공원을 방문했죠. 어머니가 당신이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걷는 동안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이곳에 오기 전에 많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한국은 단순한 범주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이고 다른 면에서는 매우 현대적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깨끗한 지하철, 첨단 기술의 학교, 사람들로 가득한 야시장, 평화로운 공원. 이 중 어느 것도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낯선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자신의 잘못된 가정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었죠. 진짜 적은 제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남은 시간이 너무 기대되고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배울 것이 너무 많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움도 너무 많았죠. 저는 새로운 이해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단지 한국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단 3일만 남아 있었죠.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많은 정보를 모았지만 뭔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을 보고 놀라운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지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떠나기 바로 전 주말 다른 학생들이 기념품 쇼핑을 하러 간 동안 저는 혼자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민호 씨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옛 왕궁인 경복궁을 방문해 보라고 추천했거든요. 그곳에서 한국이 오랜 역사와 현대적인 현재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에 도착했어요. 역을 나오자마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거대한 궁궐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웅장했어요. 곡선 지붕과 화려한 채색 디자인이 있는 거대한 목조 구조물이었죠. 전통 복장을 한 화려한 제복의 경비원들이 서 있었어요. 마치 역사책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죠. 입장권을 사고 웅장한 정문을 지나갔어요. 안쪽은 바깥의 분주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넓은 뜰은 휘날리는 지붕이 있는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로 이어져 있었고 궁궐 영내는 정원, 연못, 그리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작은 건물들이 있어 엄청나게 넓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대비였어요. 고대 궁궐 건물들 뒤로 멀리 솟아오르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있었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요. 작은 연못 근처 벤치에 앉아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 옆에서 사진을 찍는 한복을 입은 한국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노인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깊은 주름이 있는 인자한 얼굴을 하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죠. 저는 그분이 제게 말을 걸 거라 기대하지 않고 공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운 대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노인분이 미소 지으셨고 기분 좋게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 영어로 물으셨어요. 아주 조금이요. 솔직히 말했어요. 지난 2주 동안 배운 것뿐이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은 은퇴하기 전에 역사교사였다고 하셨죠. 왜 한국을 방문했는지 물으셨고 저는 우리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래서 뭘 배웠나요? 그분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단지 보고서를 위한 사실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요?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매우 엄격하고 구식일 거라고 생각했죠. 너무 많은 일과 공부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인분은 제가 계속 말하는 동안 인내심 있게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렸어요. 지하철은 런던보다 더 잘 운행되고 있고 학교들은 제 학교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밤의 거리는 제 도시보다 더 안전하고요. 주변의 궁궐을 가리키고 그 다음 담장 너머로 보이는 현대 건물들을 가리켰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현대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제 나라에서는 우리가 자주 옛것과 새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곳에서는 그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노인분이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 평생 동안 한국은 많이 변했어.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전쟁 후에 매우 가난했었어.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배고팠지. 그분은 멀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가리키셨어요. 이제 봐. 이 모든 것이 한 평생 동안에 이루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지. 그분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이것이 제가 찾고 있던 빠진 조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빠르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이해하는 것이요. 손주들을 만나러 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한 후 헤어졌어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분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정한 여행자는 단지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지.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궁궐 영내를 걸으며 그분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떠날 때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고대 건물들을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내면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변화한 것처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호텔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시는 수천 개의 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답고 생동감이 넘쳤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방문해 본 적 없는 다른 곳들에 대해서도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우리 연구팀은 대학으로 돌아가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하기 위해 모였어요. 모두가 자신의 관찰 내용을 공유했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중요해요.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 교통, 기술에 관한 통계는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진 않아요. 저는 그들에게 궁궐에서 만난 노인분과의 대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연구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말했어요. 저는 오히려 자신과 제 자신의 제한된 세계인식 방식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단 2주 전만 해도 한국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멀리 보이는 산들, 고대 궁궐과 현대 고층 빌딩이 섞여 있는 모습.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런던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달라 보였어요. 여전히 같은 빨간 버스들, 여전히 같은 회색 하늘, 여전히 같은 분주한 거리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고장난 발권기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보도 위의 쓰레기들. 제가 항상 정상으로 받아들였던 비효율성들.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지 다른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던 가능성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발표 날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해밀턴 교수님은 각 팀이 배운 것을 공유하는 동안 교실 뒤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선진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급에 말했어요. 그것이 서양 국가들과 정확히 같은 모습, 단지 다른 음식과 언어만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진보를 향한 다른 길, 좋은 사회를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수업 후 해밀턴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당신의 관점이 꽤 많이 바뀌었군요. 그렇죠? 아시는 듯한 미소로 물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요. 그럼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할 겁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할까요? 갑자기 답이 떠올랐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음 날 졸업 후 1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할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고 민호 씨와 김 여사님께 연락해 도움에 감사드리고 귀국에 대한 조언을 구했죠. 제 친구들은 제 새로운 관심사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너 한국에 가기도 싫어했잖아. 룸메이트가 상기시켰어요. 알아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이걸 완벽하게 만드는 거야. 3개월 후 이메일을 받았어요. 장학금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1년 동안 한국어와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가게 됐죠. 이번에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설렘만 가득했어요. 제 방은 한국어 교재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서울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휴대폰에는 한국 노래들이 가득했죠.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처음 비행기 여행에서 베풀어주신 친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 위해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 한국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진짜 세계를 그리고 아마도 진짜 저 자신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행기가 런던에서 이륙할 때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때 두려워했던 여정이 제가 가장 원하는 모험이 되었어요. 서울의 하늘 아래서 저는 단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시선을 찾았어요.